대한민국 스타트업 투자의 기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홍준입니다. 네, 오늘도 멋진 오늘 연예인이세요, 거의. 네, 비주얼이. 턱선이 살아있는 네. 창업자분을 네. 모셨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회사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류 공급망의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주식회사 CJ 대표 신인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준비된 인사. 공급망의 네. 디지털 전환. 어렵습니다. 벌써 어려워. 네, 네, 이거 네.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안 설명을 해주시죠. 하시고 있는 일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면 나이키, 자라 같은 패션 브랜드, 특히 이런 소규모 디자인 브랜드가 아닌 좀 SPA 브랜드부터 해서 크게 글로벌한 브랜드들이 네네네.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보통 공장을 한 채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브랜드가 공장에게 생산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원단을 방적, 그리고 염색해서 무역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에 보내야 되고 한 나라씩 그걸 도착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거를 다 입고를 다 받은 공장은 생산 계획을 잘 세워서 재단을 해야 되고요. 재단해서 봉제품을 생산 라인에 투입해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품질 검사를 다 한 다음에 건품을 다시 한 번 더 받습니다. 바이어가 보낸 검사원에게.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출고 패킹을 해서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내는데요. 네. 거기까지 최소 10달 내지는 한 1년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급망의 시스템이 사실은 재래식으로 여전히 거의 한 50년에서 70년은 그 정도 운영이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SPA가 굉장히 큰 유통 혁신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그거는 언제까지나 유통에 대한 부분의 혁신이고요. 제조에 대한 혁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의류 공급망에 대한 혁신을 해보고자 IT 솔루션을 활용해서 한번 이 업계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의료 공급망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는 좀 알겠어요. 이게 뭐 공정도 되게 많고 글로벌 간의 또 거래고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예. 그걸 디지털로 어떻게 전환을 하시는 건지. 네, 이 옷이라는 게 굉장히 그 원단이 가지고 있는 흐물흐물한 물성이 있습니다. 보통 집에서 옷 정리하실 때, 집 청소하실 때 옷 정리가 제일 까다롭고 귀찮으실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개야 되는 공정이 다른 물건 이렇게 해서 놓기만 하면 되지만 옷은 개서 넣어야 되니까요. 또 잘못 놓으면 탁 풀려버리죠. 그만큼 원단이 가지고 있는 물성의 흐물거림은 제조 산업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자 옷들 생각해 보시면 셔츠, 블라우스 같은 거 엄청 하늘하늘하잖아요. 네네. 그럴수록 생산하기가 정말 까다롭고요. 그런데 그러한 그 옷이 원단이 가지고 있는 흐물한 것을 우리는 규격화, 표준화가 안 되니까 로봇 자동화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생산을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노동자가 우리는 카라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쭉 한 1분 만에 미싱사 하나가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30초 만에 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2분 걸려서 할 때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편차가 많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거나 담배 한 대 피우거나 친구랑 잡담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생산에 대한 그 관리의 일관성이 뚝뚝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 생산성에 대한 것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개발해서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빅데이터화하고 패턴을 찾아냅니다. 얘 생산 리듬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얘가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으니 생산성이 이만큼 떨어지니 관리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주자 하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생산성을 예측하고요. 그걸 통해서 생산 라인의 관리자에게 한눈에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이제 그거 관련해서 뭐 한두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그 특정 업무, 예를 들면 뭐 옷깃을 만든다면 옷깃을 만드는 업무를 노동자가 해야 되는데 이 노동자의 퀄리티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일을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해 주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 자체를 뭔가 더 자동화해 줄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걸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제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네네네. 포인트라서 질문이 네. 굉장히 반가운데요. 사실
그 노동자에게도 A급부터 C급 정도로 이렇게 그렇죠. 뭐 구분을 하게 숙련공이 있고 됩니다. 있을 거잖아요. 숙련도로 예. 있고요. 우리는 공정 데이터 자체에서 난이도가 높은 공정과 낮은 공정을 따로 이미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C급 숙련공에게는 C급 그러니까 미숙련공에게는 그 C급의 레벨에 해당하는 난이도가 비교적 쉬운 공정을 매칭을 시켜준다든가 A급은 A급으로 매칭을 시켜준다든가. 근데 B급이 A급의 성향을 보일 때는 바로 그 노동자의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등 이런 식으로 노동자의 정량화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공정 데이터가 숙련공과 매칭이 되는지를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과 하나 더 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이제 뭐 저나 유 대표님처럼 사실 이런 의료 쪽을 아주 전문으로 의료 지금 거의 B2B 형태니까 공장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TV에서 나오던 광고 이런 거 중에 너무 아재여서 그렇긴 하지만 예전에 그 중적과 파크랜드 이런 거 광고 보면 이게 뭐 박상원 이런 분이 나와서 싸게 의류가 쫙 자동화돼서 뭐 셔츠나 뭐 이런 그 쉽게 얘기하면 이 수트 이런 것들이 거의 자동으로 제작되는 것 같은 화면을 뒤에 이렇게 하면서 뭐 파크랜드는 거품을 뺐습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딱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기성복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조하도록 한다. 라는 메시지의 광고들이 예전에 꽤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 이미. 그러면 이거는 뭐 1, 20년 전에 이미 효율화가 많이 이루어진 부분 아닌가요? 대표님 뭐 물성이 다르다고는 했지만 요런 뭐 생각, 요런 판단이 뭐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디서 부가가치가 더 있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동차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자동차는 언제나 앞으로 가는 거, 핸들 꺾었을 때 그 꺾은 만큼 움직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향이라든가 뭐 기술들은 이미 우리 1900년대 중반쯤에는 이미 잘 상용화가 됐겠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도 자동차에서는 혁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혁신이라는 거는 일종의 인포테이션부터 뭐 여러 가지 편의, 그러니까 안전 이런 것들이 계속 보강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박람회 갔다라는 걸 IR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박람회를 갔더니 봉제 미싱 기계 자체에 대한 자동화는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하는 것도 자동화가 잘 되어 있고요. 뭐 그 패킹하는 것도 다 자동화 됐는데 문제는 IoT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는 다 자동화가 잘 되어 있는데 이들을 연결해주는 사물 네트워킹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이들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뭔가 근본적인 매개체가 되어줄 수 있는 핵심 그 줄기가 필요한데 그 줄기가 그 영업하는 소싱의 단계 있죠. 의류를 소싱하는 단계에서는 항상 돈을 얘기를 합니다. 영업 이익이 얼마나 되고 원부자재 얼마에 사야 되고 이거를 도착했을 때 물류 비용 얼마나 들고. 근데 생산 쪽에서는 그거는 관심이 없고 생산량을 얼마나 빨리 올릴 수 있는지 효율은 어떻게 할 수 있고 품질은 얼마나 그러니까 둘의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른 언어입니다. 그 둘의 다른 언어가 하나로 명확하게 귀결될 수 있는 언어. 그게 단절돼 있었다.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구분이 되어 있고요. 사실 파크랜드에서 자동화했다라는 부분은 그 설비적인 자동화는 아주 잘 됐을 겁니다. 그러나 IoT는 지금까지 단언컨대 잘 된 공장은 제가 아는 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저기 그 노동자 뭐 숙련공이나 뭐 비숙련공이든 노동자별로 디바이스를 설치해 가지고 뭐 이게 그 공정이 뭐 이렇게 병목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판단도 하고 그걸 집계해 가지고 이렇게 뭐 관리자한테 보여주고 그걸 파악해서 빨리 조치 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IoT를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통합이 되는 건지 이런 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우리가 지도를 보다가 갑자기 내비게이션 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엄청 혁신적이었죠. 그리고 지금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서울에서 나는 부산에 무슨 동, 무슨 길, 무슨 건물에 갈 거야 라고 명확하게 지칭을 해주면은 4시간 30분 정도 걸릴 거야가 아니라 4시간 52분 만에 거기 도착하고 어디까지는 몇 분 만에 구간별로 주파하는 그 시간들이 다 나오잖아요. 엄청 상세해졌죠. 그리고 차가 막히는 구간, 잘 뚫리는 구간 다 나오고요. 저희가 만드는 그 IoT 기술은요, 제일 처음에
저는 그 기존에 있었던 봉제 기계에서 IoT 기술들을 많이들 노력은 했습니다. 네. 뭐냐면은 스티치 있죠, 땀수, 실 하나하나 바늘이 들어가는 네. 그 땀수, 네. 그 땀수가 얼마나 되면 이게 생산이 하나가 끝났다 이렇게 체크를 했었어요. 근데 그건 제일 처음에 초기 세팅 설정하는 값들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미싱사는 한 땀을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변수가 또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저는 이렇게까지 너무 지나친 데이터 수집 방식은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미싱 기계에서 이 친구는 애초에 원래 네. 그 아날로그식 계수기 있죠. 한 명 들어왔다, 두 명 들어왔다 체크하는 거. 그걸 옆에 책상에다 놓고 이렇게 눌러주고 있었어요. 원래. 저는 그걸 보는데 이거를 디지털로 그냥 와이파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기만 하면은 얘가 누르는 그 행위에 의해서 계속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보여지겠네 라는 아이디어에서 맨 처음에 버튼 하나를 디바이스로 만들었고요. 버튼을 네. 정보가 집계될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사실 이 버튼도 얘가 깜빡하고 안 누른다던가 모르고 더 누른다던가 할 수 있잖아요. 조작의 그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봉제 기계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있어요. 이렇게 그 진동을 센서를 통해서 수집해서 그걸 패턴화하여 이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봉제 기계에서 얘가 생산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 틀리다를 와이파이를 통해서 DB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면 그걸 실시간으로 생산성이 지금 1번부터 30번까지 옷을 만드는 공정들을 다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25번부터 27번까지가 병목이 발생했네, 빨간 줄이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네 라는 것들에게 라인 반장에게 제공을 해서 정보를 제공을 실시간으로 해서 그 경로를 피하지 않고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솔루션의 핵심이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훨씬 진짜 더 이해되네요. 감이 그러면 이게 오고 맞는지 싶네요. 한번 제가 좀 설명해 보면, 그러니까 기존의 그 의류를 만들기 위한 설비나 뭐 기자재 혹은 사람들의 숙련도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매우 잘 발전해 왔는데 의류를 만든다는 행위 자체가 그냥 한 명이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매우 분업화된 여러 가지 그 공정을 거쳐서 만드는 거여서 그 공정들의 효율성을 다시 묶어서 네. 조금 더 그 전체 효율성을 높이는 거 이 네.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시제가.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러면 그는 생산 네. 제조 관련된 거라면 앞단에 오더나 뭐 저기 그 원단이나 네, 뭐 들어오는 이런 부분, 거 네.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해요?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 생산량에 대한 어떤 그 니즈를 저희가 지금 네. 생산 단계에서 해결을 해줬다면 이제 저희가 해결해주는 부분은 또 목표 생산량을 하루에 한 개 생산 라인에서 1000장을 생산할 수 있어. 이 1000장을 생산하기에 40명의 미싱사가 필요해. 그 40명의 인건비는 얼마고 그 라인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일일 채산 비용은 몇 달러가 필요해. 근데 이거 1000장을 만들면 얼마를 벌 수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1000장으로 나눴을 때 옷 한 장당 몇 달러의 생산을 할 수가 있어. 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목표 생산량 1000장이 1달러다. 라는 계산이 명확하게 1대1로 가져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1달러라는 걸 기준으로 제조 원가를 수립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소싱하는 단계에서는 가격 설계를 딱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FOB, 그러니까 프리 온보딩이라고 해서 그 선적할 때 만약에 생산국에서 항구에다 도착을 시키는 데까지 책임을 가지는 가격이 있습니다. FOB 가격이 무역계론에서 배웠습니다. 네. 그 FOB 가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 10달러라고 하면 아까 전에 제조 원가가 1달러였죠. 그러면 9달러라는 비용이 이제 돈이 있는데 그 돈을 9달러 중에서 원단 한 5달러 쓰고 원부자재 5달러 쓰고 그리고 뭐 일반 물류 비용 뭐 이런 거 3달러 쓰고 그리고 나머지 남은 1달러를 영업이익으로 가져간다. 이런 식의 가격 구조를 설립하고 그다음부터 원단에 대해서 소싱을 할 때 이제 원단의 하청 공장에게 이렇게 5달러에 생산을 해라, 선적 이렇게 해라, 가격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1000장을 할 수 있다, 1달러에 할 수 있다, 1달러 할 수 있으니까 10달러 하는데 가격 구조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작업 지시를 내리는데 보고서를 만들죠. 그럼 그건 다 자동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자동화로 작업 지시서 만들었죠. 발주 자동으로 했죠. 그리고 나서 실시간으로 생산 진행하고 그 선적되는 거 트래킹 추적이 가능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도착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면 생산 스케줄을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소싱하는 친구들은 소싱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그
팀들은 이거 지금 생산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문제가 이게 지금 여기가 느려지는구나. 여기 빨리 선적하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커뮤니케이팅을 곧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선생님, 뭐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국이 뭐 한 20-30년 전까지는 뭐 한 40-50년 전부터 엄청나게 그런 의류를 잘 만드는 그 제조 국가 중에 하나였고 네. 최근에는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만드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 초반에 설명 주셨는데 나이키 같은 회사는 실제 공장을 갖지 않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 의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 나이키 같은 회사가 어떻게 베트남이나 이런 데 있는 공장에 지금 그 오더를 주고 있고 수익 구조를 어떻게 나누고 있고 그 안에서 예를 들면 CJ는 어떤 부분에 부가가치를 높여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지를 조금 뭐 비율이나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굉장히 의류 공급망의 핵심에 해당하는 네. 질문이십니다. 그 우리 드라마 미생 보셨을까요? 네네네. 그 드라마 미생에서 그 장그래가 하는 일은 네. 종합상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공장을 갖고 있지도 않고 주문을 자기네들이 그 매장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네. 매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서 주문을 받으면 그걸 바탕으로 원부자재 소싱하는 것부터 중간에 컨트롤 타워가 되는 데가 종합상사 기업이 하는 일이죠. 네. 그걸 의류에만 최적화시킨 벤더라는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세아상역, 한세실업, 영원무역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신성통상도 네, 있고요. 네, 네.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상장도 했고 네, 네, 그래서 되게 유명할 겁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은 나이키로부터 주문을 받습니다. 나이키에서도 비딩을 해요. 이거 누가 할래? FOB 가격을 10달러에 할 사람 아니면은 그렇죠. 뭐 9달러에 9달러, 할 뭐 사람 8달러 막 이렇게. 하겠죠. 네. 네, 그럼 입찰하든지.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거기서 딱 오더를 따냅니다. 네. 보통 그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세아상역이나 한세실업 같은 회사들은 그거를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주가 가능하고요. 네. 그걸 수주를 하고 나면은 이제 그걸 세아상역이나 한세실업은 자체적으로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15개 정도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세아상역은 더 많을 거예요. 중남미에도 있고 동남아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공장에게 직접 오더를 주는데요. 그들이 또 오더를 받는 캐파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사 공장보다 훨씬 더 한 2배에서 3배 되는 오더를 캐파를 다 끌어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공장에서 또다시 파생되는 하청 공장들에게 오더를 뿌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직접 하는 공장도 있고 네. 다시 또 대대행처럼 다시 나눠주는 공장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대대행, 대배지. 네. 뭐. 네, 네, 맞습니다. 복잡하네요. 대대지. 네. 아. 그러면 그 뭐 네.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나눠줄 때? 보통 공장에 가는 것은 제가 이제 IR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조 원가가 10달러라고 할 때 그 1달러에서 2달러도 안 됩니다. 제조 네, 원가는. 네, 네. 그러면 그 1달러에서 인가공비. 인가공비입니다. 순수하게 노동력과 네. 공장 운영비가 네. 이제 들어가는데 그 1달러에서 2달러밖에 안 되는 그 옷 가격, 제조 가격을 하청에는 좀 더 싸게 한다든가 그 더 소싱을 해주는 프리미엄을 얹어서 더 그 이제 그 본 공장보다도 네. 훨씬 더 이제 높게 해준다든가 이런 그건 이제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관여는 못 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공장에서 나이키 오더를 받기 위해서는 그 종합상사 같은 의류 벤더 기업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네. 하고요. 네. 그 벤더 기업이 그 주는 오더를 받아서 이제 공장은 계속적으로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거기서 이제 보통 마진율은 그 의류 벤더 기업은 10%에서 많게는 25%까지 그 영업이익률을 가져가고요. 공장은 2%에서 8%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가는 게 이상적입니다. 네. 대표님 아까 저기 뭐 오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뭐 영업이익 계산하고 뭐 그 생산 캐파 생산 수량 파악하고 생산 단가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그 디지털 전환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뭐 그거 설명을 들었을 때는 고객이 이런 패션 브랜드가 될 것 같은데 네. 실제 고객은 공장 쪽에 그러니까요. 지금 뭐 있는 벤더인가요? 것 아니, 같은데요. 공장인가요? 고객이 정확히 어디예요? 네. 이거는 제가 어떤 전략을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네. 좀 이렇게 방향성이라는 네. 게 달라질 겁니다. 사실 저는
그 바이어 그러니까 브랜드 업계와 계약을 하게 되면 탑다운 방식으로 저희 솔루션을 파급력 있게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데는 장점이 아주 큽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들어서 아시는 그런 프로그램 이름 중에 ERP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네네. MES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들이 그 취하는 대부분의 전략은 그 원청에 해당하는 나이키, 자라 같은 회사들을 먼저 꽉 잡고 퍼뜨리는 방식으로 갑니다. 문제는 이 보이스 오브 그 커스터머라고 해서 소비자 목소리를 네, 잘 안 VOC, 네.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어 나한테 돈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은 바이어에 있으니까 네. 이 나이키가 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그들에게 무게감이 있을 거라고 당연하죠. 네, 네, 네.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장이나 벤더 기업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실무 적합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MES나 ERP 같은 솔루션들은 실무자들이 이걸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ERP가 아닌 이상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취하고자 하는 전략은 공장에서 충분히 파일럿을 통해서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킨 다음에 탑으로 가자. 그리고 그 바텀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셋들이 탑에서는 유용하게 쓸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의 파트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메인에 해당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벤더 기업들이 될 겁니다. 벤더 기업은 공장도 갖고 있으니까 그들과 소싱과 생산이 하나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니즈를 명확하게 충족시켜 주고 나면 일종의 저희가 AI 기술을 접목시킨 솔루션 기반의 플랫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그 플랫폼을 바이어는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우버에서 택시 잡듯이 차를 잡듯이 바이어는 내 옷을 던졌을 때 제일 잘하는 벤더가 뜰 것이고 거기서 선정된 벤더는 다시 벤더가 가지고 있는 공장에게 또는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공장들이 다 지금 꽉 차 있을 때는 네. 다른 공장을 또다시 택시 잡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대표님, 근데 저는 아까 그래서 공장이냐고 여쭤봤는데 벤더는 지금 대표님의 설명에 따르면 뭐 아까 한세실업 이런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또 한국 이외에 다른 나라는 더 클 것 같고요. 벤더사의 규모가 꽤 클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최소한 연간 뭐 수천억에서 뭐 조단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신성공상도 외출이 보면 OEM 하는 것만 해도 몇 천억이라고 하고 영업무역은 뭐 노스페이스라든지 뭐 브랜드까지 갖고 있으니까 되게 클 거고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 유니클로 이런 데도 다 비슷할 것 같고요. 그러면 벤더는 이미 굉장히 규모화되어 있고 그리고 효율을 되게 추구하는 방식이면 지금 시제가 가지고 있는 그 부가가치를 아까 높이는 부분들을 이미 내재화했거나 내재화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시제의 핵심 경쟁력은 어떤 거여서 되게 이미 자본력이 충분히 있고 구조화된 회사에서 벤더 회사에서도 우리를 뭐 써야 되는지 아니면 뭐 공장이나 이런 데 효율화를 뭐 더 잘할 수 있는 건지 어떤 데 시제는 장점을 갖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고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시장 진입에 네. 대한 측면입니다. 세아상혁이나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가 조 단위가 그냥 넘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업으로부터 이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 회사들이 하지 못하지만 충분히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족시켜야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빅데이터 부분이 저희에게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저희 회사는 사실 IT 솔루션이고 스마트 팩토리고 제조 혁신 스타트업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통계 회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그 생산 효율성을 찾아낼 수 있는 통계 분석을 통해 그 고객이 원하는 값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고요. 저희는 그러한 통계 기술을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선보이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아상혁인 통계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세아상혁 같은 회사가 내가 공장에서 생산을 할 때 블라우스가 있고 셔츠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둘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단 자체나 패턴이 완벽하게 달라요. 특히 여자 옷 같은 경우는 더 만들기가 그렇죠. 어렵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셔츠랑 블라우스를 구분해서 생산을 하는 데는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공장은 그 보통 세아상혁은 이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오더만 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시즌에는 그 블라우스만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생산했었던 그 레퍼런스들을 데이터로는 갖고 있는데 활용할 줄을 모릅니다. 그럼 그 전에 생산했었던 레퍼런스를 토대로 지금 당장에 셔츠를 하고 있는 공장이지만 블라우스를 넣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라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럴 때에는 기존에 생산했었던 데이터 값을 통해서 여기서 블라우스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생산성 다른 블라우스 공장에 비해서는 생산성이 약간 떨어지지만 95%의 일치율로 생산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안을 해주는 게 저희 솔루션의 진짜 그 핵심 가치가 되겠죠. 네. 대표님 뭐 시장 진입을 위해서 지금 POC를 이미 하고 계시다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IR에서 들었는데 베트남에 있는 공장 위주로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첫 번째 고객 타겟군은 벤더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뭐 벤더도 공장을 갖고 있는 벤더사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벤더사 밑에 있는 그냥 다른 아예 그냥 공장급의 지금 POC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장에 POC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공장에서요. 네. 공장에서 해서 이런 그 공장의 니즈가 있고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벤더사들 너네 이거 채택해라. 네. 이거예요, 영업 전략이? 현재 사실 이거는 회사가 이제 진행하면서 성장하면서 프로그램 자체가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게 돼서 네. 지금의 형태는 벤더를 모든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공정 분석이라는 하나의 그 포커스를 딱 맞춰서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공정을 쭉 레이아웃을 나열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목표량을 목표량을 네. 설정하니까 생산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자 하는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에서 시작을 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POC를 진행할 때는 공장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솔루션을 제공했더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공장의 생산성이 정말로 높아지네. 그걸 보고 나니까 이거는 벤더가 그 소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구나 하고 기능이 확장되면서 지금의 프로그램 솔루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어쨌든 공장에는 POC를 지금 하고도 계시고 이전에도 했던 지금 그 회사 내에서 경력이나 경험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공장을 기준으로 네. 뭐 생산성이 얼마나 좋아졌다 혹은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었다 그게 어떻게 적용된다 이런 거에 뭐 구체적인 뭐 시제가 갖고 있는 사례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전에 제가 다녔었던 회사를 예로 들면은 조금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네. 이번에 POC를 하고 있는 회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니폼 공장이었어요. 유니폼 공장이에요. 유니폼 공장인데 미국의 경찰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럼 미국의 경찰복은 계속 꾸준하게 오더가 들어와서 생산을 계속하는 회사예요. 네. 1년 내내 10년 동안 계속 경찰복만 생산을 했습니다. 약간의 디테일은 바뀌겠죠. 그때 트렌드에 따라서. 근데 그들은 굉장히 타성이 젖을 수밖에 없겠죠. 맨날 똑같은 것만 생산하니까. 그렇죠. 그때 제가 공정분석이라는 툴을 통해서 너희들의 병목이 여기서 자꾸 발생하는데 10년 동안 이걸 문제를 해결을 안 한 거야? 하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봐. 이거를 해봐. 저렇게 해봐. 처음에는 굉장히 반감이 있었다가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나니까 원래 하루에 1200장이 나왔던 게 1300장이 나오네? 1400장이 나오네? 이거 재밌네? 하면서 그들이 생산성에 대한 향상의 니즈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저희 솔루션이 경찰복이 가장 최고의 효과를 냈습니다. 180%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생산성 향상을 내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다른 공장들에서도 그 공장이 설명을 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POC 공장에 확장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거의 2배 가까이 생산성이 올라간 거에 아까 병목이 되는 현상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게 좀 뭐 케이스화 될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부분을 효율화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거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건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공학에서는 이제 테크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건 생산에 대한 어떤 한계 공정이 반드시 수행해서 다음으로 넘겨야만 하는 절대적인 시간을 얘기를 해요. 네.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자동차 한번 뭐 뉴스 기사에서 그런 게 나왔을지도 몰라. 현대자동차에서는 1분에 차 한 대씩 나온다. 이런 말들을 그렇죠. 언젠가 한번 들어보면 그게 1분이 택타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정 사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1분마다 넘어가는 거예요. 비록 제일 처음에 초두 제품이 나온 데는 한 3일, 4일 정도는 걸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1분마다 차 한 대씩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이제 그걸 택타임이라고 하는데
의류 공장에서도 1분 30초마다 계속 나와야 되는 그 공정 다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그 택타임이라는 기준도 없었고 개념도 없었고 이게 좀 더 오래 걸리네, 좀 느리게 걸리네, 이런 거, 좀 더 빨리 하네 이러면은 빨리 하는 거는 얘는 그냥 혼자서 그냥 하게 하고 느린 거는 2명 넣어, 3명 넣어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 택타임에 의거해서 이거는 2명이 해야 되고요. 이거는 1명이 이걸 하다가 너무 빨리 끝나니까 다른 뒤에 있는 공정도 반명이 하면 그 혼자서 한 8시간 중에 6시간만 하면 이거 그 택타임 다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치 얘가 딱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하는 일을 다시 분업화해 또 세그먼트에 대한 분업을 한 번 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각각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생산의 스케줄도 내가 카라만 그 옷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옷깃 만들다가 바로 다른 이제 옷에 단추 다는 일도 잠깐 빨리 해주고 다시 옷깃 만들러 돌아오고 이런 생산을 아주 구체적으로 스케줄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테크타임을 1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전체 들어가는 소요 시간이 1분이란 뜻이 아니라 1분 단위로 계속 자동차가 나오기 나온다. 때문에 하루에 잔업 시간이 8시간이다 그러면 8시간 동안 1분에 한 대씩 차가 나온다라는 걸 가지고 전체를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효율성을 높여주는 거를 이제 CJ에서 뭐 솔루션으로 혹은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POC까지 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네. 네. 대표님, 그러면 회사의 그 BM은 뭐예요?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는 설치비가 있고 구독료가 있습니다. 설치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출장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해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일 처음에 DB를 구성하고 솔루션을 이제 설치해서 이제 그 선보이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솔루션을 팔고 나서부터 이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구독료는 한 계정이 한 명이 사용하게 되고요. 한 계정을. 그리고 한 달에 $20씩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벤더 기업에 해당하는 영업팀이 사용할 때는 한 300명 정도가 사용하게 돼서 매월마다 한 6,000불 정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800만 원 정도를 지불하게 될 거고요, 매달. 그리고 공장, 이제 그 벤더에서 딸려 있는 공장이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매달마다 200만 원이 조금은 안 될 겁니다. 그럼 공장에서는 아까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제 분석된 화면을 보는 그 공장 리더분만 과금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공장에서 일하는 한 명 한 명에게? IoT 기기까지. 기계는 한 개당 $80입니다. 그래서 전체 라인에 깔게 되면 만약에 한 개 생산 라인에 30개의 공정이 있고 그게 10개 라인이 있다 한 300개의 그 공정이 있겠죠. 300개의 공정에 기계를 하나씩 팔게 되면 저희는 거의 한 300 곱하기 80이 어떻게 될까요? 2,400, 네, 24,000불 되겠죠? 24,000. 네, 24,000불이 되겠죠? 네. 24,000불이 되면은 대충 한 번 팔았을 때 저희는 한 400만 원 정도가 돈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00개 파는 데는 공장은 굉장히 소규모고요. 네, 네. 보통은 3,000명에서 15,000명, 2만 명까지 있고요. 파크랜드 공장은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중부자와에도 그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2만 명 가까이 되는 직공들이 근무하고 제가 파크랜드가 예로 든 크구나. 파크랜드가 큰 회사군요. 네, 네. 엄청 큽니다. 아, 그 POC만 30군데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실제 구매로 넘어올 수 유료로 있는 전환되거나 이런데. 그 가능성은 어때요? 저희는 사실상 한 번 쓰면 되돌아갈 수 없는 네. 솔루션이라고 봐서요. 네. 기대는 100%지만 이제 그들의 현실적인 자금 문제가 있으니까 한 70%는 일단 수익 모델로 돌아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지난달에 박람회를 통해서 고객층을 확보했는데 의류 산업에서 빅데이터 AI를 통해서 뭔가 스마트화를 하고자 하는 니즈가 명확하게 있는 공장은 신기하게도 서남아시아 쪽이에요.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쪽이 요즘 의류 생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 들은 것 제일 같습니다. 많으니까. 네, 네. 네,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그쪽에서 받았고요. 네. 튀르키예까지, 터키, 옛날 네. 터키. 그래서 거기까지 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나라 세아상혁급에 해당하는 홀딩스 그룹들이 공장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 홀딩스 그룹들이 저희에게 거의 거래를 지금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협의 단계에 있는 그 기업들이 12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중에 50%만 잡아도 내년은 엄청나게 바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일부 마지막 질문으로 뭐 지금 듣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이해도가 올라가서 네, 흥미로워지는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 POC도 좋고 사실 다 좋지만 물론 이거 자금의 문제라서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시제가 이런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우린 최적화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계속 어필해 주셨으니까 작은 공장이더라도 직접 시제가 운영하거나 관리하거나 실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걸 하면 POC보다도 훨씬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은데요. 시제가 직접 공장을 운영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의류 뭐 그 제조. 관리하지 않는 뭐 이유 이런 건 뭐 자금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물론 지금 현재는 자금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장에서 무조건적으로 그 디바이스도 이제 점점 고도화되고 비싸질 겁니다. 네. 그러면 공장은 사지 못하겠죠. 그냥 섣불리 살 수가 없게 될 네, 겁니다. 네. 그때는 일종의 현물 투자 형식으로 일부 생산 라인을 저희가 책임을 지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위탁 운영. 예, 그렇게 이런 가려고 식으로. 하고요. 공장 자체적으로도 그 라인이 잘 돌아가야 그들도 돈을 벌 수 있고 저희들은 그 라인이 잘 돌아가게끔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지금 계획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후년 25년에 이제 저희가 그 인천 회사거든요. 저희 본사는 인천에 있는데 인천에 그 R&D 팩토리를 하나를 건립하려고 해요. 거기에서는 이제 70, 80년대 사라져버린 이제 라인 형태의 공장을 다시 한국에서 부활시키려고 하고요. 네, 그렇게 부활시키고 나서 이제 생산 라인을 내서는 우리가 단순히 돈을 이제 생산은 인가공비로 돈 버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서 자동화가 들어갈 수 있는 로봇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영역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R&D 센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옷들은요 나름의 ESG 전략을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는 꿈나무들이 많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려면 사실 지금 있으신 이모님들을 제가 조금 비하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다소 비싸게 그 생산을 해서 그 패션 디자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꿈이 빠르게 꺾입니다. 너무 힘들고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또 무신사는 아시다시피 30%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받아버리니까 그들은 옷 만들어서 남 좋은 일만 하고 다 돈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생산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원에서 3,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제조 공임이. 근데 신당동이나 창신동에서 생산을 하면은 똑같은 옷을 7만 원에서 10만 원에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량 생산의 그 문명을 그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생산을 해주고 그 동시에 저희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니까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